서정민입니다. 우선 지금 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참 올림픽 시즌에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러 이렇게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한국에 오지만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늘 뭐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을 만납니다만은 특별히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쪽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김효한 대표님하고 이 아카데미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한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일이거든요. 모국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한다. 물론 뭐 주변에서는 당신 일본어도 괜찮다 그러지만 자기 모국어로 강의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또 이따 시간이 마련되겠습니다만은 질문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큰 주제라도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주제가 교수들에게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주제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큰 주제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시아라는 개념과 기독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근데 저는 개념을 두 가지를 연결시킬 때 대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시아 기독교라고 할 때 아시아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아시아 기독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걸 조금 더 뭐 진하게 얘기하면 화학적 결합에서의 아시아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지고 보면 아시아와 기독교를 같이 놓고 보지만 별도의 개념이 연결되어서 아시아와 기독교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시아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죠. 그거는 화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리적인 연결로서의 아시아와 기독교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아시아 기독교, 아시아와 기독교, 아시아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방식은 뭐냐?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도 공부했고 종교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아시아에서 과연 기독교가 화학적 결합을 이루었느냐? 아시아와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같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아시아와 기독교는 만남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들 간에는 어떤 관계 설정 중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시아와 기독교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그 상관관계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아시아와 기독교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제가 있고 부정적인 태제가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역할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따져보자. 그래서 아시아와 기독교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촉진되어 만나고 어떤 것에 의해서 만남에 방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든 일본 기독교든 중국의 기독교든 아시아의 기독교는 분명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기독교나 신학, 기독교 신학을 세계적, 지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 안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말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한국의 기독교이거나 미국의 기독교이거나 일본의 기독교이거나 이런 구체적인 수식에 의해서 존재했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의미로 역사 안에서는 존재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서 아시아 기독교의 문맥 속에서의 한국 기독교, 아시아 기독교의 흐름 안에서의 한국 기독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지 않고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공허해지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관념적인 기독교, 아니면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그걸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조금 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그걸 조금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이제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시아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아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범입니까? 어떤 범주입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학자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기독교를 설명하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전제하고 규정하고 범위를 갈라놓고 분석합니다. 그게 되게 아카데믹한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를 먼저 전제하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교수들이 그래야 편하거든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건 내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방식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즘 좀 제가 저기 제 제자, 학부 때부터 제자가 지금 와 있는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하여튼 분석하고 규정하고 따로 용어 규정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한 60까지 지금 공부를 해옵니다만은, 요즘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학자들이 지나치게 자기의 용어나 자기가 규정한 분석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대단한 학문적인 성과인 양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개념과 이해에 제한이 있다. 그것이 차라리 그럴 때는 반대로 우리 상식적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설명해 나갑시다 라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이고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조금씩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저한테 질문을 이거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아시아면 됩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기독교도 여러분들의 체험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이제 이따가 조금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카톨릭 기독교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장로교적입니까 감리교적입니까 라든가 말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아시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로부터 얘기를 출발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걸 전제로 설명을 해 나가 보겠다,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랑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 아시아 뭐 우리 상식적인 범주로 얘기하면 서편으로 얘기하면, 서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소위 말하면 서아시아, 중동 지역으로부터 쭉 동쪽으로 와 가면서 이제 아시아 범주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인도를 지나와야 되고, 그 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남아시아. 그 조금 들어가면 동남아시아,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 그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고개를 들면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뭐 동북아시아. 뭐 동아시아나 동북아시아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만은, 또 서양인들의 개념이라서 조금 저는 좋아하지 않는 개념입니다만은, 파이스트, 극동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아시아 범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남북을 정할 때도 이제 뭐 오세아니아까지 아시아로 넣느냐,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동편의 러시아를 아시아로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갖고 각자들은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들이 논쟁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두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냥 아시아 범주로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런 아시아에서,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 문화, 종교, 그리고 경제, 정치, 군사,
다 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역사, 현재, 미래까지 아시아의 아이덴티티를 좀 중심적으로 리드해야 될 중심축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제 전적으로 저희들과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싫든 좋든 지금 동아시아, 오늘 주된 주제이기도 한 한중일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그 아시아의 주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분위기에서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인도인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또 반대가 있겠지만 우리 정도 수준이면 대개 한중일이 아시아의 축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을 아시아의 축으로 놓고 보니까 한 가지 힘든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제 공부가 짧지만 한중일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아시아 의식이 가장 약하다는 거죠. 아시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제일 약한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이유들을 간단하게 따져보는데 그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부터 예를 들면요.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아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수준이면 중국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 의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아시아의 대표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본을 얘기하면요. 일본은 아시아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아시아 의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특히 일본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사를 공부하면 일본의 근대사는 일본을 빨리 아시아에서 벗어나게 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G7으로, 지금 일본이 G7의 국가거든요. 유럽의 국가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일본 근대화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탈아입구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편입되는 것이 일본의 국가 목표, 근대 국가의 제1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가 일본 근대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자기들의 아시아 의식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중심 국가 중에 하나지 아시아의 리더라든가 아시아의 뭐가 없거든요.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일본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말기에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를 아시아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대동아 공영권은 분석을 해보니까 아시아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상하 관계예요. 아시아는 일본이 지도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챙겨주고 끌고 가야 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복속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아시아의 맹주로서 아시아를 거느린 존재로서의 일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의 아시아 의식이 포지티브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의 아시아 의식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이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한국인데요. 한국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우선 가장 가깝게 근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따가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언급할 때 나옵니다만은 거의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아시아 국가로부터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가 너무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일본하고의 관계 이전에도 수천 년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부침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하고의 관계가 항상 갈등과 대결과 그리고 그 핍박의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아시아 그러면 아주 뭐랄까 넌덜머리가 나는 식으로 생각이 돼요. 아시아가 네거티브죠. 거기다가 이제 적어도 해방 이후만 해도요. 남북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때 중국 의용군이 개입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한 부분인데,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이라는 것이 한국 역사에서는 대단히 아픈 아시아의 추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한국 군대가,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미국의 용병처럼 베트남에 참전해서 많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해자로서의 따이한 모습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추억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그 뭐랄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그때 많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들은, 자기들도 그때 우리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난 그런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의식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랬을 때 결국 한국인이 갖고 있는 아시아 의식도 대단히 네거티브하거나 되도록이면 그 아이덴티티로부터 떠나고 싶은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아시아 기독교와 아시아바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중일, 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인 한중일 문화 국가이기도 하고 문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 주체가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박약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해 놓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고되는 논문에서 우선 접촉사라고 되어 있는 역사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 압축적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교회사의 전사를 읽는다든가 뭐 간단한 출판물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제국주의부터 우선 키워드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가 뭐냐? 뭐 제국주의에 대해서까지 또 설명을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국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국주의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거죠. 제국주의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네. 제국주의 나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좀 없었으면 좋았을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쁜 건 이따 조금 설명을 세게 하겠습니다. 이 제국주의를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국주의를 분류하고 분석해 볼 수 있지만은, 기독교와 제국주의를 연관시켜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제국주의를 분류해 놨습니다. 이 본문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고요. 제 1차 제국주의를 저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제국주의라고 명명합니다. 가톨릭 그리스도교 제국주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어도 제국주의 생성 시기부터 바로 가까운 역사이면서 최초의 제국주의가 하나의 공통적 개념으로 형성된 그런 건데요. 중심 국가는 여러분들 여행 가기 참 꿈으로 여행 가기를 좋아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좀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두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스페인어권이죠. 스페인 포르투갈어권이고, 종교는 가톨릭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들의 제국주의가 발휘되었던 지역은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의 일부, 집중적이었던 곳이 중남미 지역입니다. 이 가톨릭 제국주의는 대단히 훌륭한 제국주의인데요. 이 훌륭한 제국주의의 훌륭한은 반어법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국주의 출발선이 경제적 측면에서 들어가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득의 극대화가 제국주의 단면으로 나타나는데, 가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A라는 주체와 B라는 주체가 장사를 해요.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 대개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거래 환경에 따라서 A가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고 미는 이득을 보되 조금 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에서. 그런 정도가 보통의 우리 거래 관계인데, 이 제국주의 관계라는 것은 전적으로 A는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가 뭐 천배 만배 수준이죠. B는 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 손해도 그냥 장사해서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피와 살을 다 떼어줘야 될, 뼈를 갈아서 바쳐야 되는 손해를 B는 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통했던 거죠. 근데 이 가톨릭 제국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제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제국주의의 대상이 되는 식민지 지배하는 원리 중에 하나로 인종적 동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식민지에. 그래서 철저하게 혼합시켜 버립니다. 식민 지배를 하는 쪽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쪽에 인종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행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남미로 가면 원래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거의 없지요. 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혼혈들입니다. 혼혈이 그러니까 몇십 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는 인종적으로는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 브라질이나 이런 우루과이나 이런 쪽 사람들 보면 스페인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적 식민지 한계 안에서 계속적인 수탈 대상자가 됐던 것이죠. 이런 방법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방식은 철저하게 종교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남미에 가면은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은 포르투갈어, 서쪽은 스페인어, 공용어로서 그 사람들 자기들 언어를 거의 다 잊었고요. 그 언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톨릭 그리스도교를 강제하는 거죠. 강제하는데, 그들이 강제한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든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친 기독교는, 이것도 좀 말이 좀 심한 말인데, 마리화나적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천국 신앙만 가르칩니다. 너희들 여기서 조금 수살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만 잘 믿으면 가서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식민지 수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마약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톨릭 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신국 사상은 거의 없는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1차 가톨릭 제국주의 시대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교 제국주의입니다. 이건 대표 선수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참 좋아하죠. 아름다운 네덜란드, 히딩크의 나라 뭐 이러지만 사실은 이 제국주의로 보면 혹독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후발.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태극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아름다운 미국. 아름다울 미자 미국입니다. 이 미국도 결국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의 후발주자, 제일 늦게 참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고하게 제국주의의 그 주체국가였죠. 이들이 이제 주로 식민 경영을 했던 곳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아프리카의 상당 부분, 대부분, 아시아에서 인도,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대부분, 그리고 뭐 오세아니아 전부 이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뭐 유럽에 가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자기들 몸집의 몇십 배가 되는 인도네시아 전체를 식민 지배를 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좀 주목하시면 여기 사실 잘 구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색깔별로 제국주의 영토들이죠. 영토들인데 주목해 볼 거는 저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저기 유럽의 이제 끝부분에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실은 차포 다 떼고 나면 스코틀랜드 떼고 뭐 아일랜드 떼고 그러면 한반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죠. 근데 지금 영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이쪽 오른쪽 부분에 연두색, 그리고 밑에 남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의 버마와 이제 태국 왼편, 그리고 뭐 지금 오세아니아 전부. 이 전부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쪽에서 해가 지면 저쪽 영토에서 뜨니까 이렇게 되는 영국이었습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제국주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특이한 제국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인데 이걸 저는 비기독교 제국주의, 기독교와 관련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비기독교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인데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해서 생성됐느냐 하면은 일본 역사를 우리가 탐색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수백 년간 동안의 일본의 컴플렉스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거라는 노파심과 조바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왜 요즘 스포츠의 계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수비가 뭡니까?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공격을 하면 수비에 대한 안심을 좀 할 수가 있죠.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거죠. 제국주의의 피해의식을 수백 년 동안 겪다가 까짓 거 우리가 해버리자. 이게 이제 러일 전쟁, 그다음에 그 전에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동기유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이게 제일 지독한 제국주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특징으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본이 식민 지배라고 할까요? 점령 지역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했던 지역인데 이게 조선 반도가 중심이 되고 한반도죠. 한반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당 지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전부 일본이 한때 지배했는데 그 지역 여행을 해보면 그래요. 3년 내지 5년 정도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의 임팩트가 그 이전 100년 이상 지배했던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평가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까지도 다 설정해서 그 프로그램 해서 집어넣는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아주 혹독하고 철저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제국주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넘어갈 텐데, 자, 그럼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냐? 아주 오히려 간단합니다. 본론인데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듯이 제1차 제국주의, 제2차 제국주의 전부 기독교죠. 메인 제국주의의 기본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럼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곧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대한 기독교의 선교 루트, 아시아에서 기독교의 활동 루트는
그대로 제국주의 침략 루트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볼 때 기독교가 뭐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미담을 전하지만 결국 아시아인들의 생존 안에서 체험적으로 표현되는 느낌은 반감이죠. 침략자의 종교, 수탈의 종교, 그 다음에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제어하는 종교. 때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곧 마약과 같은 것, 이런 거죠. 기독교의 공의를 별로 배워보지 못하고 아시아인들은 기독교의 해방자 예수를 배우지 못하고 늘 서양인들이 야 너희들 우리 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진리를 알아?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 그러한 가진 자의 베품 정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왜 기독교가 아직도 메인이 안 되느냐, 아시아의 주축이 안 되느냐, 왜 한국만 특별하게 25%냐, 다른 데 세봐야 10%, 아니면 전부 1, 2%, 1% 미만이 훨씬 많죠. 기독교가. 왜 그러냐? 그건 간단합니다. 무슨 뭐 기독교 교리가 잘못된 것도 기독교의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도 전혀 아니고 이거는 실존적인 문제죠. 도둑이 가져다주는 진리를 자기들의 수탈자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제국주의와 기독교 관계에서 아시아에서는 아주 리얼리티한 얘기죠. 아시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고개를 다 가로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게 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계속 제국주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최근에 많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했던 화란 개혁교회, 오란다 개혁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화란 국가의 정보국의 소속이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가장 복음주의적 선교사들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권 선교사들마저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활동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네거티브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일단 이따가 토론할 때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더 구체적인 반응인데요. 원래 이 민족주의는 이것도 근대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죠. 근데 이제 이 민족주의 부분은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 특히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조금 그 토론의 함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전제하듯이 개념을 그냥 상식적인 전제로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제가 제 논리로 구별을 좀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주장하는 이론이기는 합니다만은 오펜시브 내셔널리즘과 디펜시브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오펜시브 내셔널, 공격적 민족주의와 방어적 민족주의로 나누는 거죠. 자, 공격적 민족주의라는 게 뭐냐? 우선 공격적 민족주의에는 자기 민족이 잘나야 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적어도 세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우리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민족의 지배를 받는 건 그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민족주의입니까? 나치즘이 그런 겁니다. 한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야마토 민족주의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계도를 받아야 돼. 지도를 받아야 돼. 이런 의식이죠. 이 공격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많이 형성됐던 민족주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제 용어 표현으로는 방어적 민족, 수비적 민족주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우리끼리 우리 나름대로 뭔가 있었다. 우리도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다. 다만 힘이 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좀 하고 싶다. 우리끼리 국가도 만들고 싶고 우리끼리 잘 사이좋게 살고 싶다. 강대국들이여 좀 비켜줘라. 우리끼리 좀 하자. 이게 바로 일제하에서 한국민족주의고, 지금 중국의 56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전부 자기들끼리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그르족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체첸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아직도 그 수비적 민족주의, 방어적 민족주의. 근데 이제 수비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일본 친구들은 조금 오해를 해요. 제가 수비적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 민족주의가 대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테러리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공격성이 있거든요. 체첸공화국이 얼마나 과격한 민족운동을 하고 위그르족이 중국 천안번에서 테러를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걔네들 공격적이야 이렇게. 그건 언어의 표현이 공격적이라는 건데 제 말은 큰 틀로 나누었을 때 수비적 의미의 민족주의자, 자기들 민족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 의미의 민족주의냐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들이 형성되는데요. 그 뒤 사진을 하나, 이게 저는 참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왜 가슴이 아픈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참 이거 설명을 한다는 게 지나갔습니다. 이거 그냥 제국주의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거 그림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역할은 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 기계에 깔려 누워 있는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 지금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바이스 같은 거 지금 돌리는 사람이죠. 이게 식민지배의 관원들, 예를 들면 공무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죽으면 못 짜내지 않습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못 짜내니까 약간씩은 배급을 줘야 됩니다. 지금 먹이는 사람 있죠. 근데 더 얄미운 사람 하나 있죠. 이 사람. 이 사람이 목사 아니면 신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사람들한테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의 고난도 멀지 않았다. 천국에 가까웠니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조금 더 인내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충분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선교사들이 아니면 그 목사들이 신부들이 했다는 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아까 제가 설명을 한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건 이 사진이 저는 참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이게 티벳의 승려입니다. 자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 처남이 내과 의사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줬더니 의사로서 충격적이랍니다. 우선 자기 몸에 4분의 1 정도가 불이 붙으면 의식을 잃는 게 보통이랍니다. 그리고 특히 얼굴을 좀 보세요. 지금 양쪽 눈 중에 한쪽 눈이 불에 타서 동공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눈이 아직 초롱하잖아요. 초롱초롱하잖아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수준이라고 그랬더니 육체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정신적 수양이 거의 99%에 다다른, 쉽게 말하면 도사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자기 몸의 2분의 1 정도가 이제 불에 붙은 상태인데 꼿꼿하게 이렇게 의기를 펼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면서 최대의 저항을 보이는, 이게 바로 수비적 민족주의의 테러라면 테러입니다. 테러리즘이죠. 이런 모양이 아시아에서 횡행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결론은 민족주의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새우니까, 자, 이 민족주의, 아시아 민족주의, 특히 수비적 민족주의의 최대 적이 뭐겠습니까?
최대 적이 기독교입니다. 이들에게서 기독교는 자기들의 민족을 압제하는 자의 도입니다. 압제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압제하는 자들의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중국의 민족주의마저도 최후의 적을 기독교로 설정하고, 아시아에서 반기독교 운동의 바탕은 대개 아시아 민족주의, 식민지 지역 민족주의가 그 역할을 했던 에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에서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를 끝까지 제어하고 반대하고 부추기는 또 다른 에너지가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아시아 민족주의가 기독교를 배타하는 그러한 에너지로 작용해왔다. 결국 아시아에서 기독교와 아시아가 만나는 것을 또 달리 방해하는 이데올로기가 역시 민족주의였다. 아시아 민족주의. 아시아 민족주의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앞뒤 기제를 파악하지 않는 한 아시아 선교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도 이제 물론 우리가 잘 알고 막스 레닌주의는 유럽으로부터 서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된 지역, 사회주의가 철저하게 실행되었던 지역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물론 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반 이상은 아시아로 볼 수 있는 개념도 있으니까, 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잘 만나고는 있는데 북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일부였던, 아시아의 일부입니다만은 베트남, 사회주의 실현 국가 실제로 적용한 나라들은 대부분 아시아에 편대되어 있습니다. 자, 뭐 동구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동구권은 지금 거의 뭐 사회주의 사라진 데다가 동구권에서 시행한 사회주의를 중국 사회주의자들이나 아시아 사회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배입입니다. 그쪽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도 아닌 축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횡행되는데, 사실은 이 아시아의 사회주의의 또 다른 적이, 제일 중요한 적이 자본 내지는 인텔리겐자 또는 부르주아지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바탕에 아시아에서는 역시 제국주의가 있거든요. 그 제국주의적 흐름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본의 편중이라든가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아시아 사회주의의 주적, 아시아 사회주의 주적은 제국주의다 보고 이거 서구 제국주의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우리가 이런 낭만적인 얘기는 하죠. 사회주의마저 기독교가 참고서였다. 뭐 성경을 참고서로 사회주의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주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이론적인 얘기고, 오늘날 근대 역사 이후를 끊어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하기가 어려웠던 역사를 아시아에서 특히 보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랬던 것이 제가 일본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과 북한 지역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가끔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중국도 초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하고 사회주의를 병립해 보려는 노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66년 이후 한 10여 년 계속됐습니다만은 문화대혁명 과정에서의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공존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또 하나 얘기하면, 이 사회주의마저도 아시아에서는 기독교와 아시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제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지금 나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기독교가 만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지금 착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아시아 기독교를 얘기하고 아시아 선교를 얘기하고 아시아 신학을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왜 안 되지? 아시아는 왜 기독교가 잘 안 되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시아에서는 전통 종교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아시아는 원래 문화적 기층이가 굉장히 깊어서 그런가? 왜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잘 안 통하지? 저는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게 무슨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그거는 변형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문제가 되든가 문화가 문제가 되든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씩 색깔만 달리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안에서 이데올로기라 그럴까, 생활적 패턴이라 그럴까, 가치관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의해서 제어가 들어오면 절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뭐냐라는 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이 기독교가 뭔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냉큼 그 기독교를 손으로 안 잡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독교가 뭐냐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독교를 갖다 주고 있느냐.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페트 길러보면 알죠. 강아지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주인이 안 주면 뭔가 이렇게 좀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 조심해야 돼요. 아기들은요, 어머니가 주면 쥐약도 먹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아시아의 기독교를 이해할 때 자꾸 우리가 아시아 신학,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얘기지만은 아시아 기독교, 아시아 신학을 얘기할 때 자꾸 기독교와 아시아의 종교, 기독교와 아시아의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직신학자들 있어서 죄송한데 조직신학적 어프로치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야. 사실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하나님은 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 어프로치로 기독교를 아시아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역사적 리얼리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기독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아시아의 기독교의 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뭐 큰 담론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아의 기독교를 우리가 살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절대 아시아의 종교 때문에, 아시아의 문화 때문에, 아시아의 사고 구조 때문에 아니라는, 오히려 정치 사회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경제적 이유가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통했던 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시아에서 잘 통했던 기독교는 라이스 크리스찬입니다. 라이스 크리스찬이 뭐냐? 기독교에 가면, 교회 가면 밥 준다는 거죠. 교회 가면 선물 준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내용이 내가 원래 믿던 불교랑 유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우선 내가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한국도 두 차례 라이스 크리스찬 시대가 있습니다. 우선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기에 정부가, 나라가 우리의 목숨을 일본군으로부터, 청나라 군대로부터, 러시아 군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때 성조지의 깃발이 있는 선교사 관할의 교회에 가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서 밀가루라도 얻어서 기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 6.25 때 한국전쟁 분단 상황에서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피난민들이. 안 되면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최소한 한 끼는 먹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옷을 구제품으로, 원조 용품으로 얻어 입어서,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친구들 중에도 목사 아이들이 제일 옷을 잘 입었어요. 네. 목사 아이들이
일단 교회로 구제품이 오니까 거기서 골라 입는 건 목사들이 제 1번이니까 제일 좋은 스타일을 골라서 입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라이스 크리스찬이 되면 교회에 일단 모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연결지어서 매듭을 짓느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그 조직 신학적 담론으로 아시아의 기독교를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전혀 아니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 주안점은 역사적 그 정황에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보너스로 자본주의를 먼저 좀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가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얘기해도 이 자본주의의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서구 자본주의를 아시아에서 답습하거나 흉내내거나 실행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 중국의 현상,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상, 그리고 일본의 일부 현상을 보면요, 자본주의의 메인 주체가 이제 아시아가 된, 동아시아가 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심지어 이제 그래도 이 자본주의도 뭐 좋은 거는 아닌데, 인간들이 다이나믹하게 자기들의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가치로는 나쁘지 않은 이데올로기면은 분명한데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이름으로 존재할 때는 적어도 서구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본주의 윤리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자본주의에게도 적어도 그 맥락이 있고 범주가 있고 그 경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아시아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보면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용어로 치자면 극단적 자본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치 사회적 용어입니다만은, 이제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잠식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것과 기독교를 어떻게 연관 지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의 몇 차례 종교학자들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보면은, 아시아 종교학자들이 이 자본주의와 기독교, 자본주의와 종교, 이런 문제를 이제 종교 산업이라는 말로 사용하거든요. 종교 산업이라는 말로 용어를 사용해서 종교 비즈니스죠. 그래서 한국 선교 프로그램도 완전히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자본주의 확산과 똑같은 의미의 기독교 선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신제국주의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어서 이제 자본주의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물론 제국주의가 하나의 단면적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제국주의 시대는 일단 가치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건데,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아니죠. 나라와 나라와 관계가 아니고 자본과 노동, 그다음에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뭐 이거 사회주의적 이론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에서 결국은 지금 그 극단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풍자적인 내용들이 횡행되고 있는데, 그게 막 짜는 거죠. 지금 뭐 현실 속에서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미국의 멘탈리티, 트럼프는 뭐 신자유주의자이고, 그가 지금 일본과 한국,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자본 논리에서부터 자본 논리로 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의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꾸 미국을 의리로 생각하는 분들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도 그렇게 해서 보면 안 되고요. 일본도 뭐 절대 한국 도와주는 느낌 제로니까 뭐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잘못된 얘기가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 뭐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 어렵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바로 이런 수준이죠. 짤 수만 있으면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 세탁기 뭐 갖다 짜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가 뭐 지금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심적 가치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국의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피해 지역에서 제국주의 기독교로 자본주의의 중심이 아니었던 곳에서 가장 자본주의적 기독교로 이렇게 거듭난 게 한국의 기독교다. 그것이 이제 아시아랑 다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만나지는 기독교가 원래는 서구 제국주의의 기독교와 아시아 기독교의 불편한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자칫하면 한국의 신제국주의, 신자유주의 기독교와 아시아와의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대안은 없느냐? 해결책은 없느냐? 그걸 좀 한중일을 기반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쉬는 시간 이후에 그걸 같이 논의하자. 이겁니다. 쉬시죠. 네.